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학탐구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과학탐구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과학탐구 실험책 하나씩 갖고 있죠? 네, 그 책을 지금 한번 펴볼게요. 처음에 몇 장 넘기면은 제일 앞에 교과서 차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차례가 나오는데 이 교과서 차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실험을 다 할 것은 아니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과학탐구 안내를 공부하고 그다음 뒤에 역사 속의 과학탐구, 그다음에 생활 속의 과학탐구, 그다음 첨단 과학탐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과학탐구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쪽을 피냐면, 자, 10쪽을 한번 같이 펴봅시다. 원래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쭉 같이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스스로 읽어볼게요. 자,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과학 지식은 끊임없는 탐구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검증된다. 과학에서 탐구는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방법과 과정이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찾거나 자료를 모으고 실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포함한다. 과학 탐구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찰, 경험, 추리, 실험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과학 탐구 실험에는 기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지식은 끊임없는 탐구 과정을 걸쳐 형성되고 검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사용되냐면 바로 관찰, 경험, 추리, 실험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그것보다 지금 강조하는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학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두 번째로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자면 바로 이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이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귀납과 연역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귀납, 연역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생이면은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생소하기 때문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으로는 이제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귀납적 처음 나오니까 뭔가 더 중요할 것 같지만 딱히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의 탐구 방법은 이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심화된 영역으로 하면은 뭐 귀추적 방법이나 뭐 연역 귀납적이 두 개 합쳐진 방법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과학 탐구 방법은 이 귀납적과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이게 핵심이에요. 탐구 대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에서 원리를 이끌어낸다 라는 게 여기서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 봤겠지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 사실을
내가 먼저 입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았고 또 다른 어떤 사실을 알았고 또 다른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실을 접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을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연현상 관찰이에요.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을 하고 관찰 자료 및 수집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해석을 하고 규칙성 발견과 결론 도출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기납적 탐구 방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저는 이 부분을 드리고 싶어요. 관찰 및 자료 수집. 밑에 영역적 탐구 방법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자연현상 관찰과 문제 인식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4개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현상 관찰과 문제 인식은 모든 탐구의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똑같이 2개는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무슨 탐구를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뭐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알람이 울렸네요. 네? 먼저 봐야겠죠. 뭔가를 보고 이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로부터 탐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휴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저도 많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창의적인 사람은 되게 많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바깥에 나무를 봤어요. 나무의 잎의 색깔이 왜 녹색일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서 왜 녹색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네요. 하늘을 봤는데, 자연현상 관찰이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색깔은 왜 파란색일까? 문제 인식 단계가 되는 거죠. 하늘을 관찰하고 왜 파란색일까까지가 문제 인식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또 비 오는 날에는 자연현상이죠. 왜 허리가 아플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까지가 모든 탐구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늘은 파란색이네,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면은 이건 그냥 탐구를 안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하려면은 항상 의심하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점,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인식까지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하늘을 보고 파란색인가를 관찰을 했어요. 왜 관찰이나 문제 인식까지 했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기납적 방법은 여러 가지 관찰을 수집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이 2개가 되게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납적 탐구 방법은 문제, 왜 하늘이 파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냥 다양한 하늘 사진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도 하늘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맑은 날도 찍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찍고, 그 다음에 황사가 부는 날도 찍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먼저 합니다. 하늘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요. 그런 게 바로 기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늘 왜 파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어떻게 하늘이 파란지 조사를 할지 이제 생각 방법을 고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름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럼 구름 사진을 여러 개 찍었겠죠. 그 찍은 걸 해석을 합니다. 찍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하늘에서 하늘이 파란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나요? 근데 만약에 구름 사진을 다 찍었는데 만약에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막 불투명한 회색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하늘은 다 파랗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실험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늘이 파랗다라는 생각을 이제 깨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결론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 동일하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게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하늘은 파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늘이 파랗진 않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모든 하늘이
파란색인 것만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하늘은 파랗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을 때 눈치를 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늘은 파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조사할 때 파란 하늘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란 하늘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그냥 하늘은 파랗다 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하늘이 하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찰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그 자료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찰한 걸로만,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 걸로만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가 되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와버리면은 그 결론은 무용지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은 파란 것만 사진을 찍었고 결론으로 하늘이 파랗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과학자가 나는 하얀 하늘도 봤는데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여기서 A 과학자가 하늘은 파랗다라고 말한 게 바로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틀린 사례가 나와도 기존에 다 이렇게 설정해놨던 설정해놨던 결론이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결론을 내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하냐? 바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대부분 탐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진행하는 대부분의 실험을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서 잠깐 말할 때 약간 연역적 탐구 방법을 섞어가지고 말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선생님이 귀납적 탐구 방법 설명할 때 하늘은 왜 파랄까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말한 걸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그냥 의문을 가지는 거지. 구름의 색깔은 뭘까? 이런 식으로. 뭘까? 의문을 가지고 구름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결론으로 구름이 파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말한 게 하늘은 왜 파랄까? 라는 질문은 귀납적 탐구 방법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그냥 하늘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고 다양한 자료를 막 수집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는 게 없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말한 거예요. 자, 그거는 바로 어디서 써야 되냐면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 사용이 돼요. 선생님이 하늘은 파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하늘의 색깔은 뭔 색일까? 라고 그냥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미리 예측해서 적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가 예측해서 적는 답을 뭐라 그러냐면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그래서 제기된 문제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그냥 하늘이 무슨 색일까? 하고 그냥 다양한 사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는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하늘이 무슨 색일까? 하고 하늘은 파란색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이제 하늘 갖고만 예시를 들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또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면은 자연현상, 전 세계 사람들은 키가 몇일까? 라고 말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자료를 막 수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키 평균은 180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적인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키가 몇일까까지는 똑같은데 가설 설정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키는 180cm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탐구를 진행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할게요. 하늘은 파란색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고요. 이게 내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검증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늘이 파란지 이제 실험을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설계고요. 그리고 내가 그 설계를 다 했다면, 준비를 다 했다면은 내가 준비한 거에 따라서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찾아낸 실험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그냥 내가 실험 딱 데이터 내버렸는데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거치다가 다른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틀린 점을 발견을 했어요. 하늘이 파란 게 아니다. 하늘이 하얀색의 사례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설이 틀린 거죠. 그러면 다시 가설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가설에서 하늘은 파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가설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가설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설을 변경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했던 가설이 맞았다고 쳐봅시다. 물론 하늘이 다 파란색은 아니지만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까지 다 했는데 하늘이 파랗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바로 하늘은 파란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느 정도 약간 때려 맞추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를 평균으로 해봤을 때 아까 하늘 예시만 들었으니까 키 예시를 들게요. 자연상을 관찰했어. 미국 사람들은 키가 크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키가 몇일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몇 명 만나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게 방법을 고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막 미국 사람들의 키를 하나하나 추집해요. 제임스는 키가 170이고 옆집 사는 메릴 아줌마는 키가 160이에요. 근데 미국 마이클 조던은 막 210cm예요. 이런 식으로 한 100명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이 18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얘는 갑자기 미국인이 130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180이다 라는 말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뭔가 자료를 막 정해놓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1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까지 냈는데 이게 반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박이나 반증. 네 결론은 틀렸어.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조금 더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인의 키가 크네? 미국인의 키는 도대체 몇일까? 라고 해놓고 미국인의 키는 약 170cm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탐구를 설계하고 조사를 하고 면접을 3구를 설계하겠죠. 얘는 미국의 무슨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온다. 이런 탐구를 설계해가지고 만약에 키가 진짜 180이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인의 키는 180cm, 평균 키는 180cm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공통점 찾아가지고 이런 결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탐구 방법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귀납적 탐구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는 귀납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연역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탐구 실험에는 거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는 예시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할 때 그거는 연역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려운 이론 같은 경우에는 A 이론에서는 이럴 것이다. B 이론에서는 이럴 것이다. 그러면은 C 이론에서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합쳐가지고 내가 만든 D 이론은 A, B, C 이론에 어떤 점을 합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귀납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프로세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이제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해석과 검증. 이건 잘못했네요. 자료 해석과 검증, 결론 도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런 실험 프로세스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할 때는 구름이 왜 파랄까라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예시가 뭘로 들었냐면 바로 플레밍이라는 그런 생물학자의 실험을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플레밍이 이 사람은 뭐를 한 사람이냐? 맞아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말이? 틀렸죠.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건 아니고, 푸른 곰팡이로서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엄청난 항생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배경이 있냐면 생물학자인데요. 보통 우리는 곰팡이 하면은 되게 더럽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 같은 데에서 아니 곰팡이가 있는 곳에 옆에 다른 생물이 못 사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한마디로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서 다른 세균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썩은 양파가 있는데 양파는 다 썩고 벌레 있고 세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세균이 없었다. 이거를 자연현상에서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 그냥 곰팡이가 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자연현상을 관찰을 했잖아요. 푸른 곰팡이를 관찰을 했는데 그 주변에 세균이 없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푸른 곰팡이 주변에 왜 세균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탐구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를 문제인식 단계라고 해요. 그러면 플레밍이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그 뒤로 가설을 설정해야겠죠. 어떤 가설을 설정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푸른 곰팡이 주변엔 세균이 없으니까 플레밍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대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걸로 아니 푸른 곰팡이에 세균이 없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게 푸른 곰팡이가 있는데 그냥 거기 세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은 실제로 억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 사살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사살을 탐구를 통해서 하겠죠. 처음에 탐구를 할 때 무작정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한 실험을 바탕으로 탐구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 계획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 먼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했네요. 세균 배양 배지를 준비하여 하나는 주입하고 하나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는 세균이 되게 많은 그런 곳에, 하나는 세균이 되게 많은 그런 배지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세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배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세균 덩어리고 하나는 세균이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세균 덩어리가 있는 곳에 푸른 곰팡이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세균이 있는 곳에, 세균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넣고 세균이 있는 곳에서 푸른 곰팡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세균이 없는 곳에 푸른 곰팡이를 넣었을 땐 당연히 변화가 없었겠죠. 그쵸? 그냥 세균이 없는데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세균이 있는 곳에 푸른 곰팡이를 넣었을 때 세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레카 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짜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억제하는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나와요. 자, 독립변인은 뭐냐면 실험을 조작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변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에는 사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독립변인에 속하게 되고요. 통제변인은
조작 변인과는 다른 거예요. 얘는 조작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똑같은 거를 말을 하는데요.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 말 이외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해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있는 배지에는 온도를 막 50도로 맞춰놓고 세균이 없는 배지에는 온도를 막 0도로 막 낮춰주고 그러면 이 실험의 객관성이 유지가 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푸른 곰팡이를 넣는지 안 넣는지 말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지만이 실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타 실험 배지에다가 푸른 곰팡이를 넣으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변화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변화해 줘야 되는 것 이외에는 다 동일하게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일하게 조건을 맞춰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요. 그 조건을 바꿔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험에 있어가지고 실험의 결과를 얻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컨트롤하고 바꿔주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독립 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처음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조금 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거나 아니면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더 성실하게 알려줄게요. 근데 독립변인이 그거예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기가 어려워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글씨 쓰는 게 없네요. 메모장 찾아봐야지. 그림판에다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실험이 있잖아요. 실험 계획이 있고요. 실험이에요. 웃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니들이 그림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실험 계획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실험을 계획할 그 단계에서 변화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독립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시켜줘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은 두 가지로 아까 나뉜다 그랬죠.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될 것들을 조작변인, 다른 거 나머지를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걸 통제변인이라고 하고요. 그 두 개가 모두 어디에 포함되냐면 독립변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변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것도 독립변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짜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세균이 만약에 컸는지, 세균이 크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결과에 관련된 거를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변인이 설계가 되고요. 다음 탐구를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할 때 실험을 하는 건 똑같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세균이 있는 곳에만 푸른 곰팡이를 넣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푸른 곰팡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세균이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균이 있는 배지에 푸른 곰팡이를 넣었더니 세균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균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죽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공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푸른 곰팡이를 그냥 가만히 냅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세균이 있어. 그러니까 세균이 있어. 세균이 있는데 곰팡이로 떨궜어요. 그랬더니 얘가 세균이 뒤졌어. 그럼 이게 이 곰팡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뒤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는
이 곰팡이, 그러니까 곰팡이 안 넣고 그냥 세균을 가만히 냅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균이 안 뒤졌는데 얘는 세균이 뒤졌어. 그러면 이제서야 이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뒤졌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론 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한 요거를 실험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군 같이 비교할 것을 만들어주는 걸 대조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해석과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 푸른 곰팡이를 넣었는데 거기는 세균이 뒤졌고 넣지 않은 거는 안 뒤졌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뭐예요? 이거가 맞네? 그러면은 결론에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실험에서는 얘는 뒤지고 얘는 안 뒤졌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실제 실험에서 예시를 들을게요. 얘도 안 뒤졌어요. 얘도 세균이 안 뒤지고 얘도 세균이 안 뒤졌어요. 그럼 푸른 곰팡이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요 가설이 틀렸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가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른 가설을 내리자. 이 가설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시간에 정말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속사포 랩처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시 꼼꼼히 모르면은 돌려가면서 봐야 돼요. 솔직히 1시간에 나오기 힘든 거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실험이나 탐구를 계속 할 텐데 과학 선택한 친구들은 그거의 기본이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 기본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그냥 여기 있는 이 순서도 있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현상 관찰되면 뭐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죠? 다시 외우세요. 자연현상 관찰되면 문제인식이네. 그냥 이걸 단순히 머리에 때려 박을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뭐 했었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문제를 봤으면은 약간 어떨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 순서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탐구 실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림을.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 공부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공부를 할 때 여기는 이거를 그냥 자연현상 관찰,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해석과 검증, 가설 수정, 결론 도출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외우세요. 전체의 그림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거죠. 시험 볼 때 가설 설정하고 탐구 수행 단계에 뭐가 있었는지 쓰시오 이러면은 유레카는 아저씨와 실험 비커 아저씨 옆에 뭔가 그 종이 들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네. 그 밑에 무슨 글자가 있었지? 탐구 수행을 하셨구나. 탐구 설계를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 단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와 관련된 예시 있잖아요. 그쵸? 이 예시 있잖아요. 요것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33분 정도 지금 수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종합을 하면은 플레밍이 처음에 이런 거 문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가설 설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탐구를 설계했는데 설계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고 했고요. 독립변인은 또 크게 통제변인과 이건 위에 설명이 안 적혀 있는데 조작변인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실험하기 전에 바뀌는 그런 바뀌는 조건에 대해서 해놓은 거고요. 실험을 하고 나서 이거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그냥 딱 하나만 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힘드니까 딱 하나만 해가지고 실험군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결과를 주장하기 힘드니까 그거와 대비되는 하나의 대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랬는데 옆에 걸 봤는데 대조를 해봤는데 얘가 맞다 이런 식으로 탐구를 수행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꼭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이제 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설과 일치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결론으로 갖고 와서 내 가설이 맞았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왔네? 그러면 가설이 틀린 거죠. 다시 빠꾸해서 다른 가설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빠꾸해서 가설을 설정하면 된다. 이런 거랑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비공개 댓글 달아주시고요. 항상 과제는 성실하게 제출을 하도록 합시다. 네,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